오늘 낮 1시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잔여 백신이 0인 것으로 조회되거나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등 혼선이 기대됐습니다.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 이틀 연속 여야 정치인들이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폭로된 사진과 달리 푸짐한 식단이 제공되자 보여주기식이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휴일 없이 일하는 군 조리병의 혹사 논란도 제기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 발표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20대 일반인 여성 등 여론조사 응답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자체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반발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재산세 감면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폭을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 이후 처음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친구가 함께 한강에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30대 이상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 예약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 백신이 남았을 때 쉽게 이걸 파악해 대신 맞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약하려고 들어가 보면 주변 병원 대부분의 잔여 물량이 제로였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이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다는 걸 확인한 하루였는데요. 해외 업무가 급한 직장인, 신혼여행 앞둔 예비 부부까지 관심들이 컸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역 업무를 하는 40대 임석규 씨는 오후 1시가 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잔여 백신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통해서 체크를 하는데 직접 체크를 못하는 게 좀 답답하죠. 대안이 없다 보니까 백신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오늘부터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잔여 백신을 조회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남은 백신이 있는지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장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직장인, 또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은 예비 부부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출장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여건 자체가 된다고 하면 저는 빨리 맞고 또 해외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9월에 결혼 계획인데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어서 지금 잔여 백신 접종을 맞아야지 2차 백신까지 맞고 계획한 대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서 사전 예약 또는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일 잔여 백신을 예약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잔여 백신을 검색한 뒤 잔여량이 뜨는 의료기관을 골라 예약하면 됩니다. 잔여 백신이 나오면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백신 접종을 예약한 후 당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 다시 예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렇게 잔여 백신에 관심들은 큰데 물량이 없다는 게 결국 문제입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예약 가능 물량이 없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지도 위에 잔여 백신, 일명 노쇼 백신의 수량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그런데 모든 수량이 다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한참을 둘러봐도 이용 가능한 백신이 없다는 창만 뜹니다. 온라인에는 백신을 맞으려고 했다가 허탈하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점심 때 그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회사 주변이나 집 주변이나 전부 다 뭐 0이고 제 잔여 백신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스럽기도 했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엔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개시 직후인 오후 1시 13분부터 약 2시간가량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후 내내 잔여 백신이 없다고 표시된 건 의료기관이 아직 접종 마감 시간이 안 돼 노쇼 물량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대부분은 이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에 많이 이제 등록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노쇼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60에서 64살 성인은 예약이 불가능해 혼선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만 65세부터 74세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병원마다 예약한 접종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는데요. 정부 목표대로라면 매일 30만 명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조현선 기자가 이어갑니다. 중랑구의 한 병원, 70대 한 남성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만 65세에서 74세 일반인의 1차 백신 접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덤덤하게 왔죠. 뭐. 누구나 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지. 편안하게 가족들도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따끔합니다. 따끔해요. 놀라지 마세요. 접종자들은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오기 전에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이거 과연 맞고 많이 아프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이 돼요. 이제 맞았으니까. 빨리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범한 일상 복귀가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예, 이제 맞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예, 그냥 따끔하고 마스크 풀고 제일 이거 푸는 거 제일이지 뭐. 같이 다들 모여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 빨리 막아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또 이제 가족들도 서울에 있는 이제 친척들도 좀 찾아뵙고 또 혹시 뭐 집안에 뭐 편찮은 분이 있잖아요. 제가 문병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접종 첫날인 오늘 전국 12,800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루에만 52만 명이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6월 한 달간 900만 명이 맞아야 합니다. 정부는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는데 걱정하고 약도 준비했는데 별로 아프지 않아서 약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은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부터는 50세에서 59세와 고3 수능 수험생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시는 분들,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큰 거죠. 대통령이 직접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이상 반응을 신고하려 해도 접수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0대 여성. 접종 6일 만에 뇌졸중 진단을 받아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여성의 딸이 보건소에 연락하자 백신 연관성이 담긴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소견서 작성을 꺼렸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이런 증상이 온 것 같아 말씀드리니까 기라고 얘기도 못하고 아니라고 얘기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부터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안내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이상 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이렇게 났다는 증거가 없다. 제 몸에서 지금 보는 게 증거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 또는 인터넷에 접수한 뒤 병원을 통해 신고하거나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곧바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을 최종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의사가 연관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신고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은커녕 기초조사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도 이 국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어떤 소견서가 필요한 부분도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질병청이 직접 확인해서 더 해결해주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상 반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처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일부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세를 낮춰주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누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이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집에 대해서만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줬는데 이 혜택을 9억 원 집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세로는 12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 집까지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8억 7,800만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218만 원대 정도 됐지만 수정세율이 적용되면 4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듭니다. 전국 44만 호에 평균 18만 원씩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투기 지역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적용되는 주택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8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8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또 1주택자의 2, 3목적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 기간이 종료한 뒤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팔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9까지 돼 있는데 12월까지 더 넓혀서 재산세 감면을 해줘야 된다. 위쪽도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세금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현행 유지에 납부만 유예하는 안을 냈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단일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도 양도세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로 논의를 다시 미뤘습니다. 당에서 그냥 검토해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뭐 다음 투표를 거치거나 다른 조율 과정이 필요한 거냐.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군부대 방문 일정을 이유로 의원총회에 불참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논란을 피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러 대책들은 나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기는 하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4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압구정에 가보니 호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준공 4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입니다. 한 달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후 거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물도 크게 줄었지만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83제곱미터의 호가는 현재 7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층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5개월새 호가가 18억 원이나 뛴 겁니다. 반면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과 비교하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의도와 목동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물건도 없고 거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다 버리는 사람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호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전에 투기를 먼저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호가만 수억씩 뛰고 있는 겁니다. 거래되지 않으면서 매물이 적어지니까 가격은 또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거래 절벽 상황에도 서울 집값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40주 연속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욱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군의 급식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군은 조리병 1명이 70명 넘는 장병들의 삼시세끼를 챙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반찬 없는 콩나물밥,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반찬 대신 나온 방울토마토까지 최근 폭로된 군 부실급식과 현장 점검 나온 국회의원들 식단은 달랐습니다. 시민들도 보여주기식 점검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왔다고 너무 좀 많이 주는 듯한 느낌? 장병들이 직접 느낄 수 있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좀 개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들에게 제공된 삼겹살 구이는 장병이 많은 일부 부대에선 제공되기 어렵고 삼겹살 볶음을 먹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도를 했다는 이유로 칼을 잡아보라고 해서 조리병이 된 A씨. 살면서 운동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날부치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치사병으로 뽑혔거든요. 현재 육해공군에서 근무하는 조리병은 전체 병력의 1.6% 정도인 9천여 명으로 육군의 경우 조리병 1명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75명의 새끼를 책임집니다. 상급부대 현장 방문이 예정되면 특히 비상입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은 이상하게 관리관이 집착을 해요. 조금 잘 보이고 싶은 분들한테 한 번씩 뭐 메뉴가 조금 바뀌어서 나가고 그럴 때도 있죠. 병사급식비를 1,500원으로 올려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가를 올리더라도 그게 이제 배식 과정에서 누가 신경을 써주거나 하지 않으면 뭐 비슷하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급식을 관리 감독하는 급양 체계부터 모두 손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이렇게 병사들에게는 부실급식을 제공했던 육군이 간부들을 지원하는 데는 관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더 사고 있습니다. 육군 간부들이 생활하는 관사나 간부 숙소에 공실이 있는데도 7천억 넘는 예산을 들여 새로 지으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육군이 간부 관사와 숙소 건축비에 쓸 예산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이 지난해 새로 관사나 숙소를 이용할 간부 수를 과다하게 산출해 예산 7,482억 원을 더 산정했다는 겁니다. 정작 육군 내 숙소는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 매년 수억 원의 관리비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서도 예산 7,800억 원 중 1,190억 원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 가능한 잉여시설이 117곳이나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탓입니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시장의 경쟁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부문이잖아요. 조달 시장이라는 거는 투명성도 약하고 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감사원 관계자는 육군이 2025년까지 예정된 군 인력 감축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육군은 다시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떠도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CCTV 126대의 영상을 분석하고 16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상으로 볼 때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서 제기된 손 씨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실종 당일 누군가 손 씨를 한강에 빠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온라인에 유포된 CCTV 영상 속 인물들은 손 씨와 관련 없는 시민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손 씨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는 일부 네티즌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차량 뒷좌석이 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손 씨가 숨지기 전까지의 행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경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콜센터를 차리고 배달기사를 위장해 방을 청소하는 등 수법이 기가 찰 정도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을 책상에 차례로 앉힙니다. 지난해 8월부터 상주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입니다. 여행사 간판이 달린 이곳은 일당이 일해온 사무실입니다. 콜센터를 차려놓고 24시간 동안 성매매 예약 관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모두와 장소 제공자, 성매수자 등 1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직은 용인과 이천 등에서 오피스텔 49곳을 빌려 9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을 주로 성매매가 이뤄진 방을 청소하거나 대금을 받으러 갈 때는 헬멧을 쓰고 음식 배달업체 조끼를 입어 배달기사로 위장했습니다. 모든 조직원은 예명을 썼습니다. 총책은 세종대왕, 조직원들은 으뜸, 참치 등의 이름을 쓰며 업소를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성매수자의 신상 정보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라는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범죄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가중처벌을 받으면 기존 성매매 알선 범죄보다 형량이 늘어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수자 1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당초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8명 후보 중 이 3명이 탈락하는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응답률이 저조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중진과 신진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은 진흙탕 싸움으로 불릴 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로 예정됐던 5명의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를 하루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마쳤지만 일반인 2,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 응답자 수를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본선 진출자는 내일 오전 8시 공개됩니다. 예비 경선이 길어지면서 당대표 후보들 간 설전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선 주호영 후보는 자신의 SNS에 유승민계가 개파 정치의 주역으로 복귀한다며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준석, 김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의원 경험이 없는 이준석 후보는 개파론을 꺼내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맞받아쳤고 주 후보는 당 내부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냐며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네거티브라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은혜하려는 것 같은데 참 보기 민망합니다. 언젠가 심판하겠다는 이 악감이 우리 당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사선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섬뜩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섬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나 모든 유승민계를 포함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행보를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초선 김은혜 후보는
개판 확인으로 전당대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다며 중진 후보들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나흘 뒤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전관 특혜를 누린 김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등의 논란을 충분히 소명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을 해야 할 적임자로 보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 간 설전으로 중단됐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된 만큼 더 이상의 청문회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된 경우에 새로 날짜를 잡아서 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부적격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한 바 있고 그런 그 부적격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의견은 견지하고 있다. 정의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 개편안을 두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사장급 승진 대상에 사법연수원 29기, 30기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 등도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든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직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총장 동기인 23기 등 최거창 검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사실상 좌천시킬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사장급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 뒤 6월 초쯤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두고는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통제를 위해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월성원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등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대검은 내일 일선청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소속 로펌의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가 없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인물을 변호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오늘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관 비판과 관련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5천만 원 기부를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법무부 차관 퇴임 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불거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변호한 적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냐고 묻는 질의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소속 로펌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수 없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입니다. 결국 오늘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차관 재직 당시 펀드 사기 등을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에 관여했고 퇴임 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를 맡으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부패 범죄자를 변호하는 뇌물을 먹은 이러한 거대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지명을 즉각 처리할 것을.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등 법률을 근거로 답변을 피해갔지만 오히려 이런 해명 방식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여야 대선 주자들 얼굴이 잔뜩 보이는데요. 무슨 달일까요? 등판의 달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대선이 내년 3월이면 10달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슬슬 등판할 때가 됐죠. 네, 그래서 꿈틀꿈틀 하는데요. 먼저 여권부터 보면요.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장 출마 선언을 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다른 후보들은 바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출판 기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말을 했습니다. 야권에 앞서가는 주자는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6월 중순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원조 친노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야권 대선 주자도 보죠. 저 앞서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언제쯤 등판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다음 달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충사에서 첫 공식 행보를 할 거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거론되기 시작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최재형 감사원장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김동연 전 부총리는 6월 초에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채널A 기자가 자택 앞에서 만났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대신 직접 탄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타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용민, 김남국 의원, 이름을 왜 안 밝히고 김모 의원이라고 했을까요? 진중권 전 교수가 SNS에 쓴 표현인데요. 민주당 관계자에 들었다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멍청하다는 거고 차이점은 한 김모는 착한 반면 다른 김모는 아주 사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누가 착하고 누가 사악한 겁니까?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공유하면서 이 말을 적었는데요. 조 의원은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과 다퉜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 하시는데 그거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제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말한 이 사악한 의원은 김용민 의원 같다는 거죠. 네, 김용민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럼 이 착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입니까? 네, 김남국 의원은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국 흑서 저자 서민 교수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걸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왜 조국 사건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네, 어제 보면 김남국 의원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옹호하더라고요. 네, 김용민, 김남국 의원 둘 다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어서 조국 키즈로도 불리죠. 조 전 장관은 오늘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며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피해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고 했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 비판에 나선 진중권, 서민 두 사람, 조국 키즈에 대한 반감도 상당해 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책 홍보 문구에 이런 글도 눈에 띄던데요.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시 백신 뉴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일 때문에 또 취업 문제 때문에 2030 사이에서도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자녀 백신이 많지 않아 접종이 쉽지 않죠. 특히 20대들은 아예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32살 학원 강사 최송현 씨와 오후 1시가 되자마자 자녀 백신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상실 정할 때처럼 전부 다 여기도 저기도 다 백신이 지금 0개. 자녀 백신이라도 맞겠다고 찾아 나선 건 강사라는 직업 때문입니다. 먼저 맞았으니까 당당하게 마스크 벗고 수업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한테 좀 신뢰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올해 28살인 정모 씨도 취업 문제로 자녀 백신에 관심이 생겼지만 나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떤 직책, 다시 공항 쪽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맡고 있어요. 30대.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20대일 텐데. 그렇죠? 노 마스크와 사적 모임 제한 유예 등 정부의 접종 장려책이 나올 때마다 자녀 백신도 맞을 수 없는 20대들이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그 학교 다니는데 대면 강의는 거의 못 듣고 빨리 백신 맞고 좀 그 대면 강의도 많이 듣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량도 많고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저희도 빨리 맞고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저희 같은 20대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저희도 빨리 백신 맞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릴수록 면역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백신 맞는 것이 불안하다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 준다 해도 자기 목숨이랑 바꿀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백신을 안 맞고 마스크를 그냥 계속 쓰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신 불안감 해소와 빠른 집단 면역 달성, 둘 다 빨리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백신보다 뭐 방역이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저는 계속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백신을 빨리 구해왔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뭐 이럴 일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방역 모범국이었던 대만도 백신 준비가 늦어서 뒤늦게 코로나 홍역을 치르고 있죠. 대만 총통은 중국이 화이자 백신 구입을 방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백신도 들이지 않고 있어서 대만의 백신 외교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병실복도와 병원 로비까지 환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보름 전부터 세 자릿수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다 보니 진단 검사도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250号再加上150号因为那个排不到要生气呀 식당 영업은 금지되고 도심은 텅 비었습니다. 군인까지 방역에 나섰지만 1%대 백신 접종률 탓에 감염 확산 차단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국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제안도 일단 거부했습니다. 他们没有在打的，我们有一点兴趣了。好，那他们在打的，我们不敢用了。 차이잉원 대만 총리는 지난 2월 화이자를 공동 개발한 독일의 제약사와 계약을 앞뒀지만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비난했습니다. 낮은 접종률을 중국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台湾从大陆获得疫苗的渠道是畅通的。台湾搞以疫谋独，注定是死路一条。 대만에선 중국산 백신 공급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만 기다릴 수 없는 가운데 대만 정부의 정치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코로나 원격 수업이 있는 날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제공하는 희망급식 바우처가 논란입니다. 편의점에서 1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제한 품목이 너무 많아서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에 저기 다녀가셔가지고 가져가셨고요. 한 8시 반쯤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다른 편의점에는 구운 계란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들 시큼부터 오세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급식을 못 먹게 된 학생들에게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품목이 도시락과 김밥, 제철 과일 등 10개 식품으로 제한돼 있어 편의점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품목 중에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혼선도 빚어집니다. 학부모와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구매 가능 품목인 저지방 흰우유를 골랐는데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편의점이 저지방 우유는 안 되는 줄 착각하고 결제 가능 품목에서 제외한 겁니다. 실제로 김밥은 살 수 있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흰우유는 되지만 다른 맛이 첨가된 우유는 안 됩니다. 떠먹는 요거트는 되고 마시는 요거트는 안 되는 등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헷갈립니다.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됐어요. 교육청은 영양 성분을 고려해 품목을 정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혼선이 있었다며 품목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며 진짜 금이 다시 인기입니다. 20, 30대 사이에서 금테크를 위한 투자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부모님 선물이나 돌 선물로 인기가 많았던 금. 요즘엔 투자를 위해 금을 샀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도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비로 금을 투자한다라는 걸 좀 가치관적으로 배워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짜면서 조금 사봤어요. 실제로 20, 30대 사이에선 주식방, 코인방처럼 금 투자방도 개설됐습니다. 각종 정보 공유와 공동 구매가 목적입니다. 금 시세 같은 거 공유하고 공동 구매도 하고 다들 젊으신 것 같아요. 다 신혼부부 혹은 가정의 달을 맞아 편의점에서 내놓은 카네이션 금코인, 순금 골프공 등도 올해 매출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습니다.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만큼 인기가 컸던 겁니다. 순금 관련 상품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8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국내 금값은 1g당 68,234원에 거래되며 2달 만에 약 10%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상승, 미국 달러 강세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엔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며칠 전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 들려왔죠.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되면서 곰과 맞닥뜨리면 이소부화 속 얘기처럼 죽은 척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 계신데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죽은 척해서 위기를 벗어났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얘기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이 지침을 살펴봅니다. 곰과 단순히 만난 건지 공격하려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처법이 다릅니다. 공격을 받을 땐 곰 종류에 따라 대처법도 다른데요. 불곰에게 공격을 받으면 목 뒤로 손깍지를 껴 급소를 보호하면서 죽은 척 엎드려야 하고요. 흑곰이 공격할 땐 죽은 척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도 불곰의 공격은 방어적 대응이라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공격을 멈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아시아 흑곰의 일종으로 불곰과 다른데요. 죽은 척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곰이 멀리 있다면 천천히 팔을 흔들어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요. 가까이서 마주쳤다면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로 천천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는 건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은 곰은 사람을 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만나지 않으려면 샛길보다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울산에 나타난 감달 같은 곰, 불법 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곰인데 포획 뒤에도 보호할 데가 없어 다시 농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증식하다 적발된 곰은 36마리. 멸종위기종 증식에는 허가가 필요한데 무허가여도 벌금은 200에서 400만 원에 불과한데요. 국내 첫 곰 보호시설은 2024년에야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에 비가 시작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출근길에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에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최고 30mm의 비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또 2cm 안팎의 굵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과 해안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으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오늘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언론사에 이런 입장문이 배포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청문회 준비단,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이 기부 시점을 보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어난 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직전입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이 기부와 공개 시점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의 한마디, 기부 마케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